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며 분신 시위를 벌인 미군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세입자가 자신을 퇴거시키려는 집주인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월 예비선거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LA 한인회관에도 임시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한인 데이빗 김 후보가 세 번째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한 의과대학이 오늘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해 화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현역 공군 한 명이 가자지구 유혈 사태를 규탄하며 자기 몸에 불을 질러 분신하는 모습을 트위치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 차림의 남성은 어제 오후 1시쯤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로 생중계하면서 나는 더 이상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항의 행위를 하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뒤 금속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몸에 뿌렸으며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와 함께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군사행동 반대 캠페인의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이 남성은 현역 미 공군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신 직전 바로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다가갔지만 화를 막지는 못했으며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약 1,200명의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하고 235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은 뒤 확대된 전쟁은 3만 명에 육박하는 가자지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2만 9,514명의 팔레스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소재 이스라엘 영사관 밖에서는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시위하던 사람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퇴거 조치 중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4408 웨스트 59가에 위치한 주거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2살 주거시설 소유주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다 세입자가 쏜 권총에 건물주가 맞았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총상을 입은 건물주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총을 쏜 세입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은 용의자 신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예비선거가 시작됐는데요. LA 카운티 선거국은 한인회에 임시 투표소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투표소 현황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 주차장에 카운티 선거국 관할 임시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유권자들의 등록을 돕는 사무소가 자리를 잡았고 우편 투표용지 수거함, 전자식 기표소도 설치됐습니다. 임시 투표소에서는 예비선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밟을 수 있는데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옛날에 한번 투표장에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오니까 한국 분들이 계셔서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참 좋네요. 이동식 임시투표소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LA 카운티 선거국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자연스레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임시투표소에서는 유권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유권자 등록이 마감이 되었지만 투표센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우편 투표 용지를 받으셨지만 이걸 투표센터에서 드롭 오프 또는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분실이나 잃어버렸을 때 경우에는 오셔서 직접 투표가 가능합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urbside voting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직접 이런 보트센터에 오셔서 이제 드라이브웨이 풀업하시고 차에 내리시지 않고 직원을 안내해 받으시면 차에서 편리하게 투표도 가능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한인회관 외에도 YMCA에 설치된 투표센터를 통해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관에 설치된 임시투표소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국 관계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아쉬운 2차례 패배를 딛고 다시 한번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빗 김 연방 34지구 하원 의원 후보를 윤범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 전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신예. 로스쿨을 나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등 저작권 계약 관련 변호사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아동법원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정작 김 후보는 법의 집행보다는 법을 만드는 입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정치에 도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저는 한 가정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수천 가정들, 수만 가정들의 인생들을 확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기업 중심으로 정치를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첫 출마 당시부터 기업들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풀뿌리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은 지역은 다르지만 한인 최초로 연방 상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의 캠페인과 흡사합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돼 있고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지역구 중 하나인 34지구에서 김 후보는 사람 중심의 정책, 정부와 지역 주민이 함께 펼치는 정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There's been a transfer of $50 trillion of wealth from bottom 90% to top 10%. 그게 왜냐면요. 이 정치인들이 기업 돈을 받기 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거둔 데이빗 킴 후보의 성적표입니다. 두 번 모두 현직 의원을 상대로 선전했고 두 번째 선거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줄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이전 선거와는 달리 공화당 측 한인 후보의 출마로 한인 유권자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예비 선거가 지나고 나면 현 의원인 지미 고메스 연방 하원의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김 후보는 세 차례에 걸친 자신의 출마가 지역구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진 선거구도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In 2022, we almost beat him with 49%. Starting in 2023, now constituents can visit his office now because we almost beat him. So he's slowly changing too. So 그 전에는 he never had town halls, but after we almost beat him in 2020, now he starts to have town halls once every 6 months. 데이빗 킴 후보는 우선 다음 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최소 2위까지 주어지는 결선 진출이 목표입니다. 김 후보 측은 한편 최근 고메지 의원이 이스라엘 정치 로비 단체 에이펙으로부터 거액의 선거 자금을 받은 이후 지역 풀뿌리 유권자들과 전쟁 반대 지지자 등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같은 민심이 선거에 반영될 경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 보고 시 벌금이 높아져 미리 주의해야겠습니다. 국세청 IRS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에 대한 벌금을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을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납 세금은 연 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분기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1분기 납부 기간인 4월 15일까지 세금을 내면 추가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 거의 3배나 늘어난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공격적인 긴축 정책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 뉴욕시에 있는 한 의과대학이 역사적인 기부금을 받았다며 전교생에게 등록금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아인슈타인 의과대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 박사가 학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적인 기부를 발표한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등록금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고테스만 박사가 기부를 발표하자 학생들은 환호를 지르며 일어서서 옆에 있는 학생을 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 기부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등록금 부담에 시달려온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이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공부를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소아과 명예교수이자 리제트 H 사르노프 어워드를 수상한 루스 고테스만 박사는 월가에서 금융가로 일해온 또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 데이비 샌드 고테스만의 재산 10억 달러를 모두 기부했습니다. 고테스만 박사는 남편 샌디에게 감사하다며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맡겨주어 축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3세인 고테스만 박사는 1968년 아인슈타인 의대 아동평가 및 재활센터에 합류했으며 55년 동안 학습 장애에 대해 연구하고 읽기 및 쓰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습니다. 2023-2024학년도 아인슈타인 의과대 재학생은 총 1,3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일반의 전공학생 737명, 의학 박사과정 학생 209명과 124명의 MD, PhD 통합 프로그램 학생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테스만 박사의 역사적인 기부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수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며 자유롭게 프로젝트 및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4학년 학생들은 2024년 봄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올해 8월부터 그리고 신입생 등 8월 이후 학업에 조인하는 모든 학생들은 무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00달러 지폐가 많이 발행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사용하기 꺼리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22년 사이 100달러 지폐 유통권은 115%가량 늘어 100달러 지폐 사용이 크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 100달러 지폐 유통량은 185억 장으로 1달러 지폐 143억 장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100달러 지폐는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고 주로 보관 용도가 많아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고액권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어 이 또한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소매업체들의 경우 거스름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업원들이 100달러 지폐를 보면 위조 지폐인지 알아보기 위해 감별펜을 사용하거나 불빛에 비춰보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사용자 입장에서도 꺼리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금액이 큰 상품 결제 시 주로 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과 위조 지폐를 받을 경우 종업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100달러 지폐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준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는 현금 결제 시 평균 38달러를 지출한 반면 신용카드 결제는 9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 남포동 인근의 유류 저장고 시설을 확장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대 유류저장 시설이 위치한 서해 남포항입니다. 지난해 말 유류저장 탱크 3동이 새로 들어서 35동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최근까지 지름 20m 이상의 원형 부지 여러 곳이 또 차례로 포착됐습니다.
새 유류 탱크를 짓기 위한 부지들로 추정됩니다. 일부는 이미 기초공사를 마친 모습입니다. 새 부두시설 등 관련 시설의 증설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유류 탱크 부지하고 기존 부지들 공사까지 끝나면 최대 40동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유류 저장 시설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해상 환정을 통해 어떠한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위반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남포항에서 33km가량 떨어진 서해 석도 앞 해상에서는 최근까지 배들이 서로 측면을 맞댄 모습이 지속적으로 포착됐는데 유엔 대북제재위가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의 모습입니다. 대북 제재 감시망을 피해서 나름대로 유류량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갖는 제한을 비공식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체하고 지난해 유엔에 공식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허용치의 65% 정도인 약 32만 배럴. 하지만 남포항의 잇따른 유류시설 증설과 불법 환적 동향으로 인해 이 수치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사람을 닮은 AI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 173cm의 군더더기 없는 몸매. 다소 어정쩡해 보이지만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테슬라 사무실을 걸어다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근 모습입니다. 혼자 셔츠를 접고 달걀을 깨지지 않게 옮기기도 하고 쪼그려 앉기 운동도 하더니 걸음걸이가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It is expected to cost much less than a car. So, I would say probably less than $20,000 would be my guess. 머스크가 옵티머스의 근황을 알린 건 경쟁업체 휴머노이드 피규어 AI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피규어 AI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LG 이노텍과 삼성 역시 피규어 AI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뛰어들었습니다. So we're not trying to replace human crews. We're really just trying to take the dull, dirty, and dangerous work off their plates to allow them to focus on those higher level activities. 인공지능 AI에 이어 휴머노이드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인류와 휴머노이드가 공존할 날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LA시가 주관하는 음력설 기념행사가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열립니다. LA시 음력설 기념행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It will be a powerful testament of unity and cultural understanding. This collaborative community effort will bring Angelenos together to celebrate the rich traditions of Lunar New Year and encapsulate the vibrant fabric of the Koreatown community. LA시는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LA 한인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 특히 한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은 대단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오는 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중앙 무대에서는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방문객들에게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푸드코트 이용 상품권도 선착순 배포할 예정입니다. LA 지역 거주자들은 앞자리 번호가 213, 323 번호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738 번호가 하나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지난해 새로운 지역 코드 번호 738을 추가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LA시와 베버리힐스, 글렌데일, 파세데나 등 지역 코드 번호가 213, 323에서 코드 번호 738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와 전화회사들은 금요일인 3월 1일부터 새 전화번호 코드 738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지하철 열차 안에서 45살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5시 30분경 뉴욕시 브롱스 D라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열차 내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시경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45세 남성 윌리엄 알바레즈로 확인됐으며 뉴욕시경은 피해자가 탑승한 열차가 182, 183 스트리트역에 도착할 무렵 열차 내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하철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총 3명으로 24세 남성 저스틴 허드와 38세 여성 베티 코토, 42세 남성 알프레도 트리니다드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총격 살해 용의자 3명이 열차에 탑승했을 때 이미 피해자 알바레즈가 열차에 앉아있는 상태였으며 용의자 3명 중 한 남성이 피해자 옆에 앉아 대화를 주고받다가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알바레즈는 가해 용의자 3명에게 둘러싸여 언쟁을 벌였으며 끝내 열차가 역에 도착하기도 채 전에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이번 총격 살해 사건이 올 들어 지하철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3번째 살인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시 대중교통 내에서 묻지마 폭행 및 살인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지하철 내 폭행, 강도,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하철 시스템 내에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경관 배치를 확대했지만 도리어 범죄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범죄자를 검거해도 바로 풀어주는 사법제도 때문이라며 뉴욕시 범죄자 처벌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